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에서 미진한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에서 바로 제1장 제1절에 관한 주석에 대한 분석을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분석에 대한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성상코 제지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자라고 하는 글자는 형지정화 발어상자여라고 해서 바로 형체에 있어서 정화인데 그것이 위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르 정화가 위에서 발현,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월성신의 속에 해당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이라 하는 것은 이 형체의 내면성이라고 한다면 이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의 외형에 속하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체 형자와 상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산청 동식지속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구절은 소동파의 말씀인 것입니다. 변화자는 역중 시책 괴요. 변화라 하는 것은 주역 속에 있는 이런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뽑을 때의 산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점을 뽑고 나면 그 괴와 효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노음이 변하면 양이 되는 것이고 노양이 변화하면 음이 되는 것이 바로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상 지지형은 기음양 혹은적 위의 말을 다시 종합하면 하늘에 있어서의 상과 땅에 있어서의 쉽게 표현하면 하늘에 있어서의 일월성신과 땅에 있어서의 산천 동식과 같은 것은 기음양이 혹은적 그 음양이 서로 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혹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음은 양의 뿌리를 두고 있고 양은 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혹은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은 양에 양은 음의 뿌리를 뒀다라는 것은 바로 교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음양지루는 그 음양이 번갈아 가면서 운행하는 걸로 말하면 그건 변역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역과 변역의 차이는 뭐냐? 이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의 양이라고 하는 상대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건 교역인 것입니다. 지룬이라는 말은 뭔 말이 바뀌었냐면 이건 유행인 것입니다. 흘러서 행하는 것으로 말할 때는 지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행은 변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역절중이라고 하는 강희제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구는 또한 본체로 인해서 작용에 미치면서 아래의 문장을 일으킨 데에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1절에 대한 총평은 차 1절은 이 채 1절은 시설 자격 온둔이
이것은 주역을 저작하게 되었던 온두처이다. 가장 근원이 되는 자리를 말하고 있다. 총함 건곤하야, 총체로 보면 건곤을 함축하면서 건곤 속에가 뭐가 들어있느냐? 육자 제내하니라. 바로 삼남삼녀, 세 개의 양꾀와 세 개의 음꾀가 모두 건곤 속에 포괄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아랫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천 선생의 역전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64개에 관한 부분까지를 역전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사에 관해서 역전을 쓰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천 선생께서 주역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개사에 관한 정자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역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개사를 쓰셨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역전이란 말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역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주역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에 개사만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어록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부분에서 개사에 관한 부분을 척출해서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대전에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사전에서는 역전이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천 선생께서는 개사에 대한 역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주역대전에서 수록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면 먼저 어떻게 글이 되어 있냐면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오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검은 테두리 안에 음각으로 정자왈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와 같이 정자왈이 쌍행소주로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자왈에도 이와 같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소주에서 사용되는 정자왈과 검은 테두리 흑고느 안에서 사용되는 정자왈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두 부분으로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검은 테두리 속에 정자왈이라고 하는 지금 이하의 모든 출전은 어딘가 하면 2000 문집 가운데에서 경설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경설 부분의 제1권을 보시면 역설개사라고 하는 조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개사에서만 나온 것은 검은 테두리 안에 정자왈이라고 표기된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척출한 것인데 이 부분도 이 책이 편집되면서 역설개사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옮겨온 게 아닌 것입니다. 역설개사 속에서 척출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모두 장의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는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존지비장 같은 경우에 제1장이면 어디가 이게 있느냐? 제1장 제1절에가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테두리 안에 쓰여 있는 역설계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장의 첫머리라 하는 것은 제1절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역설계사는 이 정자왈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 들어있는 글은 어디까지만 있느냐? 계사상에서도 제10장에만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사하에 가면 검은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정자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천 선생께서는 역설계사를 어디까지만 쓰셨느냐? 10장까지만 쓴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이천 선생께서 쓰신 역설계사는 이것은 하실 말씀이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미완의 작품으로 그쳤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사상에 관한 부분도 12장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11장과 12장에 관해서는 논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천 선생이 역설계사를 하던 중에 완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했을지라도 누락이 되었는지 이건 확인할 길이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색이 하나 있는데 단 제5장에서는 중간에가 또 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9장은 어떻게 또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제5장은 중간에만 정자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장수가 아니고 장의 첫머리가 아니고. 그런데 제9장은 장의 첫머리인 제1절에도 있고 그 중간 부분에도 몇 군데가 있느냐? 4군데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보편적으로 한 부분 있었던 것이 제9장만큼은 5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편집하여서 넣는 과정 속에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는 이 검은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거 역설 제1권 역설계사에서 인용할 때는 이와 같은 표기 방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의 앞에 쌍행소주로 쓰여 있는 정자왈, 이러한 부분은 장의 첫머리나 중간의 주자 본의 앞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정자의 여러 학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어느 특정 부분에서만 뽑은 게 아니고 주역에 관한 논설이 있는 부분에서 이곳저곳에서 뽑아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쌍행소주로 작은 글자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에 표기된 정자왈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천 선생께서 계사하에 관해서 전혀 역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천 선생께서 계사에 대한 역설을 완성하지 않으셨지 않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제1장 제2절이라 하는 것은 가배성계법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가배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바꿔놓으면 배가법인 것입니다. 이 가배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왜 곱절이 되느냐? 이건 간단한 논리 구조인 것입니다. 일생양법인 것입니다. 하나는 두 개를 발생하기 때문에 곱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의 속에는
두 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개는 바로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존재 속에는 반드시 상대적인 운동 법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배라 해도 되고 배가법, 곱절로 더해지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두 개가 생기고 두 개에서 하나의 태극에서 두 개가 생기면 양이라 하는 것이고 양이가 또한 곱절로 하면 사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상이 곱절이 되면 팔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괘가 다시 8번씩 곱하면 64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겨우 10글자 속에서 이러한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고로 강유상마하며 이 때문에 주역에는 음양이라고 하는 강유의 괴가 강한 양과 유라고 하는 음이 서로 마찰을 하면서라는 것이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와 하나로 만남의 관계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음양에서 이건 쉽게 말하면 강유상마라는 것은 강유는 음양인데 음양이 서로 마찰을 하면서 생겨나면 여기에서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이 다시 한번 마찰을 하게 되면 팔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괘가 서로 사귀어서 움직이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나의 괴가 8괴를 만나게 되면 바로 하나에서 8번씩의 괴가 8개이기 때문에 8, 8, 64로 64개가 형성되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의를 보시면 찬언은 역계지 변화야라. 여기에서는 주역의 괴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생성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4계지초는 64개가 주역에서는 64개만 적혀 있는데 64개가 처음은 어땠느냐? 처음에는 강유 양핵이라 음양 2개의 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생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자리는 형체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괴가 생겨나기 이전의 자리가 하나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무의 세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로 나오면서 2개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2개는 4개로 4개는 8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강유 양핵이 있었을 뿐이다. 양상마유사하고 그래서 이 2개가 서로 마찰하면서 거기에서 사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4개가 서로 마찰하면서 이것이 곱절로 배가를 하니까 곱절로 더해가니까 팔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팔괘가 서로 다시 동탕 서로 사귀면서 6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팔괘 상탕법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건꾀가 있으면 건꾀 위에다 아래다가 밑바탕을 놓고 위의 효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과 건꾀라면 중건천이 한번 돌리면 바로 이와 같이 태꾀와 건꾀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돌리는 것이 팔괘를 가지고 바로 아래의 하나 괘가 위의 8괘와 만나면서 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꾀가 끝나고 나면
다시 택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택괴 역시도 이 건괴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팔괴 상탕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괴 한 번 돌리고 다음에 택괴를 또다시 8번 돌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괴를 돌리고 이게 팔괴 상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꼭 먹과 같이 보이느냐, 아래의 맷돌은 가만히 있으면 위의 맷돌이 돌아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궤는 변하지 않는데 위의 궤가 돌아가면서 하나의 다시 64개를 만들어내는 형상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팔괴 상탕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래의 8궤가 위의 8개를 만나면서 계속 돌아가는 형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적은글에서 벌써 여기에 정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양자와 사자와 팔자와 64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 두 핵으로부터 64개가 되면서 384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자, 우리가 보고 있는 64개는 8개와 8개가 곱해졌을 때 64개인데 이 세상에는 그러면 64개 뿐일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64개에서 다시 64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 복잡해서 파생되기 때문에 64개만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궤는 64개에서 끝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개를 다시 8번 곱하면 64개가 되듯이 64개를 다시 64개로 곱하면 또 그 숫자에서 다시 그 숫자를 곱하면 이건 무한대의 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 구조가 나온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단 64에서 그쳤을 뿐이지 궤는 64개 외에는 없다. 이건 아니에요.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로 있는 것이에요. 자, 절중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절중이라는 책을 말하는 것인데, 공식 명칭은 주역절중인데 이걸 누가 졌냐면 청나라 이 강희 황제가 쓴 책입니다. 절중에 보면 강희 황제가 안을 써가지고 했는데, 차절은 수절 획계언지나 지금 이 제2절은 비록 궤를 그린 것으로 간절하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천지간에 자, 획계를 간절히 말한다, 여기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 절은 분명히 주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주역 이전에 천지의 사이에 이 말은 바로 우주나 아니면 자연이나 우주 자연의 소개가 자유찰이니라 절로 이러한 이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냈지. 개상마자는 여기에서 마자하고 탕자를 쓰고 있는데 이 마자와 탕자가 다른 뜻은 아니에요. 사길교자 뜻이에요. 사실은. 상마라 하는 것은 뭐냐? 이일교일이니 하나와 하나 상대로 사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을 상대로 해서 사귄 것이다. 이게 하나 대 하나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 대 하나라는 말은 하늘이면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는 땅이라는 하나로 사귄 것이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면 불이라는 하나로 상대를 이루면서
교육한 것이다. 간이산의 산이나 태이택의 택이나 이건 1대1의 사기입니다. 뇌라고 하는 진꾀나 손꾀라고 하는 풍이나 이게 다 1대1로 일종의 사귄 것이 된다. 근데 상탕은 뭐냐? 2일 교팔이라 하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8개를 사귄다라는 것은 8개 전체를 교육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가 땅으로 더불어 사귀고 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냐? 수, 화, 산, 택, 례, 풍 등등으로 사귀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이 8개의 상탕이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땅으로 말하면 자, 권괴가 8개의 권괴가 다시 위로 건괴하고 1차적으로 사귀고 나면 또한 그 다음에 수, 화, 산, 택, 풍, 례로 더불어서 사귀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8개 전체를 사귄다라는 것이에요. 천지의 이치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천지의 개념도. 그래서 우리는 뭔 말과 같으냐? 이일교일법은 개인 대 개인의 상대법이에요. 이일교팔법은 개인의 하나로 모든 집단과의 만남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강유상마와 8개 상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천지에도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고로 성인 회개하여 그래서 성인이 이런 괴를 그리면서 이체상진이라 바로 이것을 체득해서 형성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복희씨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뭔 말이냐? 천지의 사이에 원래 이러한 이치가 존재했다 이 소리예요.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괴를 그려낼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바로 하늘에 주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괴로 그릴 수 있는 체거 주역이 만들어졌음을 강희제가 다시 확인한 것이에요. 계사상 제1장의 제3절은 육자성상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건곤괴가 부모라면 거기에서 파생된 삼남삼녀 세 개의 양괴와 세 개의 음괴를 합해서 육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도표에서 설명드리기로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8개와 64개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8개와 64개 속에서 무슨 조화가 일어났느냐? 이게 바로 고지래정하며 우레와 이 번개와 같은 것으로 모든 만물을 고동시켜줘서 한번 뒤흔들어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봄이 올 적에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하는 것이 뭘 하려고 하느냐? 바로 모든 만물을 고무시켜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번 뒤 흔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봄에 뇌성병력이 쳐야 겨울에 잠자고 있었던 벌레들이며 잠자고 있었던 나무들까지도 잠을 깬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진깨와 이깨의 현상이 조화로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자, 윤지이 풍화하며
이렇게 해서 모든 초목과 동물들을 잠깨워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로서 키워주느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적셔서 키워준다 이 소리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따뜻한 햇살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그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에요. 바람이 불어줌으로 해서 그 모든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바람과 비의 역할은 소원깨와 바로 소는 바람이요 감깨는 비를 상징하는 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월이 운행하며 해와 달이 운행하게 되었고라고 해서 바로 해라고 하는 것은 이깨를 말하기도 하고 달이라 는 것은 감깨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썼기 때문에 1월 운행으로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운행하면서 쉽게 표현하면 낮의 길이와 이 밤낮의 길이에 따라서 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가 짧아지면 추위가 오는 것입니다. 이 해와 달의 운행 체계는 바로 이러한 주야의 길고 짧은 것은 추위와 더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추위가 오고 한 번 더위가 오는 것인데 한 번 추위가 오게 되면 이 추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지 만물자니 모든 만물을 정지시켜 준 것이 추위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추위의 역할은 만물의 성장을 저지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은 간꾀다. 간의 지, 그치다 뜻이다.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것은 이건 팽창의 의미다. 그래서 더위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기쁠 열자, 기쁘게 해준 것이다. 키워주니까. 그래서 더위에는 뭔 뜻이 담겨져 있냐면 태께에 기쁠 열자의 뜻을 담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밤낮의 길이에 의하여 추위와 더위가 오고 있다는 것은 만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한편으로는 저지시키는 역할을 가지면서 이 6가지의 역할이 바로 천지의 기운이 유행하면서 만물이 성장하기도 하고 수장되기도 하는 변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에서는 뭐라 했느냐면 이것은 음양변화, 음양변화는 바로 1월 운행인 것입니다. 이런 음양변화의 상을 이루는 걸 가지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절중에 보면 절중에서 무슨 구절을 해석했느냐? 주자 말씀을 다시 인용했는데 차사구는 시설 역중소윤이라 이 네 구절은 바로 주역 속에 있는 바를 가지고 다시 설명해 준 것임을 말해준다. 건왕구시가 말했는데 앞에서 건곤이니 귀천이니 강윤이 기륭이니 변화로 말하였었는데 이것은 뭐냐? 시는 대대지 음양이니 이 대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상대성으로 말하는 음양이다. 상대성으로. 그래서 음은 양은 양이다. 바로 이것은 이렇게 음양이 하나의 객체로서 상대를 이루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교역이라고 한다. 마치 우리 장사할 때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것하고 을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되어서 서로 바꾸듯이 이러한 것이 교역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뭘 썼느냐? 앞에서는 마탕이라는 문자를 썼어요. 음양이 서로 마찰하고
8개가 서로 동탕질한다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자와 윤자, 고윤, 그리고 운행이라고 쓰는 글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쓰인 글자들 6개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이건 유행이에요. 이건 유행이라고. 이건 운행체계예요. 이건 돌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유행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반드시 뭔 글자로 이어지느냐? 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역이라고 쓰이면 유행으로 봐야 되고, 교역이라고 하면 상대성의 지위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바로 이 지위와 이 지위의 해당되는 상대성으로 볼 때는 대대의 교역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돌고 도는 순환 체계를 갖게 되면 이것은 유행, 우리는 변화라고 말한다. 그것이 순환 원리다. 이게 교역과 변역의 두 글자의 차이예요.